이 낡은 종이 다발이 내년들의 썩어빠진 목줄을 잴 것이다.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신랑이 사색이 된 계모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철퇴 같았지요. 빚 대신 벙어리에게 팔려간 18 둘째 딸 연화. 도대체 그 닫혔던 입술 사이로 어떤 무서운 진실이 흘러나왔던 것일까요? 어서 오세요. 지친 마음을 내려놓으러 우리 주막을 찾아주셨군요. 어제 한 길손이 눈물로 풀어놓고 간 어느 가여운 어린 며느리의 사연이랍니다. 참, 이 이야기는 100% 꾸며낸 야담이오니 편안히 들어주셔요. 번님, 혹시 그대도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묵묵히 견디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밤 이야기 속 연화도 딱 그렇게 살았답니다. 이제 따끈한 차 한 잔 따라드릴 테니 눈을 감고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때는 영조 대왕 제위 시절 한양 외곽의 어느 스산한 기와집,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밤이었지요.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컴컴하고 습한 헛간 구석에서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은 한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올해로 갓 18이 된 이 집안의 가여운 둘째 딸이었지요.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연화는 몽당붓을 꽉 쥔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서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지요. 그것은 지난 10년간 연화가 몰래 기록해온 비밀 가계부이자 일기장이었습니다. 지난달 보름 어머님이 비주에서 쌀 3가마니를 빼돌려 노름판에 넘기셨다. 어제는 매화 언니가 분홍 비단 2필과 은비녀를 사들이느라 또 빚을 지었지. 연화의 맑고 총명한 눈동자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 최씨 부인과 이부 언니 매화는 연화를 종년 부리듯 헛간에 내동댕이 치고 온갖 굳은 일을 시켰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글 공부를 잊지 않고 머슴들조차 모르게 밤마다 가문의 몰락을 이 작은 서책에 낱낱이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아버지가 남기신 가문을 지켜낼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얼어붙은 먹물을 녹여가며 한 글자 한 글자 피눈물로 써내려간 기록들. 밖에서는 최씨 부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헛간의 흙냄새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 지독한 불공평 속에서 연하는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그녀의 얇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고 초라한 가계부가 훗날 얼마나 무서운 단죄의 칼날이 될지 이때는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평온하던 기와집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쿵쿵쿵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사내들의 욕설이 난무했지요. 최씨 부인의 도박빚과 매화의 사치가 마침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문서마저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안방에서는 화려한 가채를 쓴 최씨 부인이 사색이 되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빚을 다 어찌 갚는단 말이냐. 날카롭게 올라간 눈매는 당황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그때 평소 최씨 부인과 결탁하던 중매쟁이 노파가 은밀히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한양 최고 명문가인 영의정 박대감 댁에서 20살 난 외아들 한도령의 짝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지요. 혼인만 성사되면 그 어마어마한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말이냐? 그 대감마님 댁에서 우리 매화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최씨 부인의 얼굴에 찰나의 화색이 돌았으나 노파의 다음 말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훌륭한 명문가의 한도령이 실은 말 한마디 못하는 반편이 즉 벙어리라는 끔찍한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전 싫어요. 어찌 저같이 고운 규수가 그런 벙어리 반편이에게 시집 간단 말입니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분홍 비단옷을 입은 매화는 콧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숨통을 조여오고 딸은 죽어도 못 가겠다 버티는 캄캄한 상황. 최씨 부인의 비열한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더니
이내 헛간 쪽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번졌지. 그래, 헛간에 박혀있는 그년, 그 둘째 년을 내 대신 가마에 태워보내자꾸나. 결국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안방으로 끌려왔습니다. 빚더미를 피하기 위해 언니 매화의 이름으로 벙어리 도령에게 팔려가게 된 것이지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는 어찌 되든 상관없단 말씀이십니까? 닥치거라. 내년이 이 집안 밥을 축낸 지가 몇 년인데 이제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최씨 부인은 매섭게 연화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연화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쥐고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지요. 자신이 짐승처럼 팔려간다는 절망감, 그리고 평생 한마디도 나누지 못할 벙어리 남편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과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신방에는 어떤 끔찍한 운명이 놓여 있을까요? 모진 겨울바람이 불던 홀레날 아침, 연화는 억지로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얼굴을 가린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은 무덤 속처럼 어둡고 차가웠지요. 밖에서는 축하객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레 자신의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낡은 천조각 하나를 꼭 쥐었지요. 그것은 8년 전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갔던 날 주운 붉은 댕기였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연화는 북적이는 장터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울고 있었지요. 그때 짙은 남색 도포를 입은 한 맑은 눈빛의 소년이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손에 따뜻한 엿가락과 이 붉은 댕기를 쥐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도련님의 따뜻했던 손길이 지난 10년간 헛간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위로였는데 이제는 이름 모를 벙어리 사내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연화는 붉은 댕기를 가슴 깊이 품으며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가마가 산등성이를 넘을 때마다 그녀의 작은 희망도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지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시댁인 박대감 댁의 높은 소슬대문을 비추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위용은 수수한 무명옷만 입고 자란 연화를 더욱 주눅 들게 했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낯선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연화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고운 새댁이 말 못하는 도령에게 시집을 오다니. 쯧쯧 동정 섞인 한숨 소리들이 연화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세를 고쳐잡았습니다. 아니다. 일이 무너질 수는 없다. 아버지가 남기신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돼.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희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사랑채의 촛불만이 일렁이는 밤, 연화는 드디어 신방 앞에 당도했습니다. 꿀꺽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밤, 문지방을 넘는 연화의 발걸음은 마치 사지로 향하는 죄수 같았지요.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묵향이 확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평생을 뒤흔들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방 문이 굳게 닫히고 타닥거리는 촛불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려움에 가슴 언저리를 꽉 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운 팽팽한 긴장감. 맞은편에는 20살의 한도령 이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병약하다는 소문과 달리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는 신방 한가운데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벼루와 붓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벙어리로 알려진 신랑이 입을 열지 못하니 그저 답답한 침묵만 흐를 줄 알았는데 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이현이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대신 조용히 붓을 들어 먹을 듬뿍 그쳤습니다. 사각 새하얀 한지 위로 붓끝이 유려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놀라움에 살며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은 정성스레 글을 적어 내려간 종이를 연화의 앞으로 가만히 밀어주었지요. 연화의 시선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부인, 그동안 모진 핍박 속에서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그것은 신랑이 자신의 벼슬이나 재물을 뽐내는 허세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아내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건넨 진심 어린 위로였지요. 이 서방님께서 나의 처지를 어찌 아시고.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붓을 들어 두 번째 문장을 적었지요. 당신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내 평생 부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다. 투두둑. 연화의 눈에서 붉은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먹물을 번지게 했습니다. 신년이었습니다. 헛간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10년 동안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이토록 따뜻한 위로를 건넨 적이 없었지요. 남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의 정성스러운 붓글씨는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깊고 서정적으로 연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지요. 이현은 다가가 그녀의 얇은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차가운 절망뿐일 줄 알았던 심방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의 공간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붓글씨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안개가 걷히는 대청마루. 연화는 새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첫인사를 올리기 위해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남색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매서운 눈매가 연화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안방마님의 위엄에 주변 하인들조차 숨을 죽였지요.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과연 어울리는지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시험하기 위해 사대부 집안의 선비들도 답하기 어려워하는 난해한 학문적 질문을 던졌지요. 사서 삼경 중 가문을 다스리는 근본 도리에 대해 네 생각을 말해보거라. 벙어리에게 팔려온 가여운 여인이니 필시 무식하여 아무 대답도 못할 거라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시집살이를 그저 눈물로만 견디는 수동적인 여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헛간의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가 남긴 서책을 달달 외우며 지혜를 갈고 닦았던 그녀였지요. 연화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하늘의 돈은 사계절의 순리요. 사람의 돈은 진실한 마음에 있사옵니다. 가문을 다스림은 거칠애가 아니라 아래를 보듬고 위를 공경하는 어진덕에 있다고 배웠사옵니다.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연화의 총명한 대답에 마루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의 매서웠던 눈빛이 일순간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흥미로움과 감탄으로 변해갔지요. 시어머니의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병약하다고 알려진 남편 이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섰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험한 뒷산을 오르내리고 손수 진기한 약초를 캐어 정성스레 탕약을 달여올렸지요. 치맛자락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엌에서 땀을 닦는 연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김씨 부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는 참으로 지혜롭고 강단 있는 아이로구나. 우리 가문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엄격했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연화의 진가를 알아보고 든든한 방패를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연화의 이 지혜로움과 시어머니의 깊은 신뢰가 훗날 들이닥칠 악인들의 간악한 계략을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말입니다. 하지만 시기심에 찬 어둠의 그림자는 벌써 그들을 향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한양 거리에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고 처마 끝에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맑은 날, 평화롭던 박대감댁 숙슬대문 밖이 요란스러운 발소리와 웃음소리로 소란해졌습니다. 화려한 가채와 자수 비단옷으로 치장한 최씨 부인, 그리고 찰랑이는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단 언니 매화가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곁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얄미운 동네 처녀 춘심이도 곁눈질을 하며 붙어 있었지요. 그들은 연화가 벙어리 남편에게 모진 구박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짐작하고 그 꼴을 비웃어주기 위해 먼 길을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연화 앞에 새 불청객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머나, 우리 불쌍한 동생. 반편이 남편 시중 드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어디 벙어리 시집살이가 그리 달콤하더냐? 아이고, 아씨 말 못하는 사내랑 밤에 어찌 소통을 한답니까? 가엾기도 하지요. 그들은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천박하게 킬킬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턱을 치켜들고 사랑채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과거 헛간에서 벌벌 떨던 연화라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화는 달랐습니다. 연화는 하던 바느질을 조용히 내려놓고 흔들림 없는 단호하고 맑은 눈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어머님, 제 서방님은 당신들 같은 속물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만큼 가벼운 분이 아니옵니다. 연화의 서늘한 기세에 매화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내년이 미쳤구나! 매화가 얼굴을 붉히며 손을 치켜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뚜벅뚜벅 묵직하고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마루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짙은 남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사람, 바로 남편 이현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는 이미 이 천박한 불청객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지요. 이현이 나타나자 매화는 그의 수려한 외모에 잠시 넋을 잃었으나 이내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벙어리가 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오만함이었지요. 하지만 이현의 품속에서 살짝 드러난 붉은 천조각 하나가 연화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저것은 8년 전 장터에서 보았던 그 붉은 댕기? 과연 이 아슬아슬한 대치 속에서 이현은 침묵을 지킬까요? 아니면 그 오만방자한 악인들의 숨통을 조일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채 마루에 감도는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짙은 남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이현의 모습에 왁자지껄 떠들던 최씨 부인과 매화 그리고 춘심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소문으로만 듣던 병약한 벙어리 도령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처럼 서늘하고 매서운 기세를 내뿜는 늠름한 사내가 서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현의 발걸음 소리만이 뚜벅뚜벅 묵직하게 마루를 울렸습니다.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조차 침을 꼴깍 삼키며 숨을 죽였지요. 어머, 저분이 한도령이시라고? 매화는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이현의 수려한 외모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만방자한 그녀의 성정은 이내 고개를 쳐들었지요. 허우대가 멀쩡하면 못해. 어차피 말 한마디 못하는 반편이 벙어리인 것을. 매화는 콧방귀를 끼며 다시 거드름을 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화의 시선은 이현의 얼굴이 아닌 그의 가슴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현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옷깃 사이로 살짝살짝 드러나는 낡고 붉은 천조각, 쿵쿵 그녀의 가슴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지요. 저것은 분명 8년 전 장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게 주어졌던 그 붉은 댕기가 아니던가? 연화는 자신의 품속에 보이 간직해둔 댕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현은 말없이 연화에게 다가가 자신의 품에서 그 낡은 댕기를 꺼내어 살며시 연화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이현의 눈빛은 마치 오래도록 너를 찾았노라 말하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8년 전 장터에서 울고 있던 소녀를 달래주었던 맑은 눈빛의 소년, 그 소년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편 이현이었던 것입니다. 아, 서방님이 바로 그 도련님이셨구나. 연화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와 핍박 속에서도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던 붉은 댕기, 그 마음의 징표가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마침내 운명처럼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기적의 순간을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오셨는가? 벙어리라 인사는 못 받겠지만 장모가 왔으니 대접은 해야지. 최 씨 부인은 화려한 가채를 흔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이 말을 못하니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우리 귀한 매화 대신 흠집 투성이 둘째를 보내주었으니 약조한 대로 내 빚부터 청산해 주시게나. 박대감댁 며느리를 들였는데 친정어미가 빚쟁이에게 쫓겨서야 쓰겠는가? 당장 은자천냥을 내놓으시게. 참으로 뻔뻔하고 기가 막힌 요구였습니다. 춘심이도 옆에서 얄밉게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지요. 마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벙어리 사위를 거둬준 셈이니 은자 천냥도 모자라지요. 호호. 사랑채의 공기는 다시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이현은 조용히 붓을 들어 먹을 갈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뒷짐을 진 채 서늘하고 묵직한 눈동자로 최 씨 부인과 매화를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째깍째깍 침묵이 길어질수록 왠지 모를 서늘한 압박감이 최 씨 부인의 목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봄날이었건만 처마 끝의 풍경 소리마저 날카롭게 신경을 긁어댔지요. 이 숨막히는 침묵의 끝에 과연 어떤 무서운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이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무언가를 은밀하게 지시하고 있었지요. 마치 이제 네가 준비한 것을 꺼낼 때가 되었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치맛자락 속에 소중히 품고 있던 누렇게 바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10년간 헛간에서 얼어붙은 붓을 녹여가며 몰래 기록해둔 바로 그 비밀 가계부이자 일기장이었지요. 서방님, 이 천박한 자들의 민낯이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사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공손히 그 낡은 서책을 이현에게 바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탁탁 접었지요. 헛간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살던 년이 웬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들이미는 게냐.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벙어리가 글은 읽을 줄 안답니까? 참으로 우스운 꼴이네요. 매화와 최 씨 부인은 끝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그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마디가 진 연화의 손을 다정하게 한번 쓸어내린 뒤 서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사각사각 이현의 긴 손가락이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만이 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책을 읽어내려가는 이현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그의 눈동자에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지요. 10년의 핍박, 빼돌린 쌀가마니, 사치로 탕진한 은비녀와 비단 옷들, 그리고 가짜 혼사를 꾸며 빚을 떠넘기려 한 간악한 계획까지 이현은 서책을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자신의 붓을 꺼내더니 바닥을 향해 거칠게 툭 내던져 버렸습니다. 쨍그랑 붓끝에 묻어있던 묵통이 깨지며 검은 먹물이 마루를 더럽혔지요.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붓으로만 세상을 향해 말하던 남자가 붓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닫혀있던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 낡은 종이다발이 내년들의 썩어빠진 목줄을 잴 것이다. 우레와 같은 호통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꼬박 10년. 벙어리로 알려졌던 한도령의 입에서 터져나온 얼음장같이 차갑고 명료한 사내의 목소리. 그 우렁찬 한마디가 벼락처럼 대청마루를 강타했지요. 목소리가. 벙어리가 아니었단 말이냐. 최 씨 부인과 매화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현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최 씨 일당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 여겼느냐? 가문을 갉아먹는 너희 같은 쥐새끼들의 탐욕을 솎아내기 위해 내 스스로 침묵을 택했을 뿐이다.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헛소문에 휘둘리는 속물들을 걸러내기 위한
이현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위장술이었던 것입니다. 이현은 연화의 비밀 가계부를 공중으로 펄럭이며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40년 3월 귀주에서 쌀을 빼돌려 노름판에 바친 죄, 5월 가짜 서류를 꾸며 상단에 빚을 진 죄, 그리고 내 아내를 헛간에 가두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한 천인공노할 죄. 철퇴와도 같은 명확한 증거 앞에서 최 씨 부인은 그 어떤 변명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가채는 이미 삐뚤어졌고 비단옷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지요. 춘심이는 이미 사색이 되어 기둥 뒤로 도망치려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반전의 충격과 완벽한 단죄가 폭풍처럼 몰아친 순간 연화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남편의 넓고 든든한 등짝을 바라보며 벅찬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기록이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된 것입니다. 이현의 우렁찬 호통 소리에 안채에 머물고 있던 시아버지 박대감마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위험 있는 붉은 관복을 입은 박대감은 이현의 손에 들린 가계부를 넘겨받아 빠르게 훑어보았지요. 대쪽 같은 성품의 박대감은 이내 수염을 파르르 떨며 대로했습니다. 여봐라, 저 간악하고 파렴치한 무리들을 당장 관하로 끌어내라. 이 명문가의 신성한 혼례를 사기로 더럽힌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하인들과 포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마님, 오해이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분홍 비단옷이 찢어지질 않습니까? 최 씨 부인은 마당의 흙바닥에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매화는 헝클어진 머리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발버둥 쳤지요. 조금 전까지 콧대를 세우며 연화를 비웃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하인들에게 개끌리듯 질질 끌려 소슬대문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봄바람에 산산이 흩어졌지요. 마침내 소란스럽던 사랑채 마당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이 마당 한구석에 피어난 연분홍 벚꽃잎을 비처럼 흩뿌렸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처마 끝을 타고 내려와 마루에 선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연화의 다리에 마침내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자 이현이 다급히 그녀를 품에 꽉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부인. 그 따뜻한 한마디에 10년 동안 헛간의 어둠 속에서 참아왔던 연화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방님, 연화는 이현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했던 핍박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아와 해방을 맞이한 환희의 눈물이었지요. 이현은 그런 연화의 등을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뺨을 스치는 봄바람의 부드러운 촉각, 코끝을 맴도는 달콤한 꽃내음, 그리고 귓가를 울리는 남편의 다정한 신장소리. 연화의 귓가에는 더 이상 빚쟁이들의 욕설도 계모의 회초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린 겨울을 이겨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눈부시게 찬란한 봄날의 교향곡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한양 관하에서는 엄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모든 가사는 몰수되어 도박 빚을 청산하는 데 쓰였고 사기 혼사를 꾸민 죄로 최 씨 모녀는 관아의 노비로 전락하여 평생 굳은 일을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인제는 평생 거친 무명옷을 입고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하는 완벽한 인과응보를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 박대감 댁에는 잔치처럼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연화를 안방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청동 자물쇠가 달린 큼지막한 곡간 열쇠 꾸러미를 연화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지요. 아가, 네 지혜와 인내가 우리 가문을 지켜냈구나.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바로 너다. 엄격하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자애와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헛간에서 얼어붙은 붓을 쥐던 거칠고 마디 굵은 그녀의 손은 이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자랑스럽고 고귀한 손으로 존중받게 되었지요. 어느 맑은 오후, 후원의 정자에는 다과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옥색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맑고 당당한 미소를 띤 채 차를 따르고 있었지요. 그 맞은편에는 늠름한 자태의 이현이 빙그레 웃으며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현의 손에는 낡고 붉은 댕기 하나가 여전히 소중하게 쥐어 있었지요. 시련의 밤은 끝이 나고 두 사람의 삶에는 이제 밝고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진실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마는 법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삶에 진정으로 남는 건 무엇일까요? 10년을 헛간에 갇혀 지내면서도 아버지가 남긴 서책을 놓지 않았던 연화,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을 걸러내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던 이현. 두 사람은 겉모습이나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모진 세월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어 끝내 길을 찾는 법이랍니다. 화려한 가채나 값비싼 분홍 비단옷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지요. 눈물 젖은 밤에도 포기하지 않고 꾹꾹 눌러 쓴 작은 기록 하나가 세상을 속이려는 거대한 거짓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된 것처럼요. 그 끈질긴 인내와 스스로를 지켜낸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짜 보석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당신이 품은 그 고운 마음결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신 그대, 혹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혹은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견디느라 속에서 피가 나도록 참고 또 참으며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묵묵히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듯 여기고 때론 억울한 오해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수많은 밤들. 오늘 이야기 속 연화가 헛간에서 홀로 얼어붙은 붓을 쥐었던 그 밤들이 어쩌면 당신이 남몰래 가슴을 치며 견뎌온 지난날의 시간들과 참 많이도 닮아있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잊지 마셔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린 그 눈물과 버티어낸 그 고단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답니다. 연화의 낡은 가계부가 결국 빛을 발했듯 당신의 그 깊고 선한 마음도 언젠가 반드시 찬란하게 보상받는 날이 올 테니까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그동안 애쓴 당신 자신을 위해 활짝 웃으며 사셔도 좋습니다. 참, 오늘 밤 제가 풀어놓은 이 이야기가 그대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글씨를 손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주시겠어요? 저희 다방서 한 잔의 구독은 평생 무료니까요. 돈 나갈 걱정일랑 딱 내려놓으시고 안심하고 눌러주셔도 된답니다. 그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는 인연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니까요. 자, 차도 다 식어가니 슬슬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지요. 이제 화면 불빛은 어둡게 줄이시고 무거워진 눈꺼풀을 편안히 감아보셔요. 오늘 하루 맺혔던 삶의 팡팍한 응어리는 이 주막 마루에 다 내려놓으시고 말이지요. 당신의 내일은 연화가 맞이한 맑고 눈부신 봄날처럼 따뜻하게 빛날 거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내일 밤에는 또 어떤 길손이 우리 주막을 찾아올는지, 그분이 풀어놓을 사연은 또 어떤 가슴 시린 이야기일는지요. 다음 밤에는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어느 어미의 눈물이 빚어낸 기막힌 복수극을 들려드릴까 한답니다. 기대되지 않으시는지요? 오늘 밤은 아무 근심 걱정 마시고 그저 달콤하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저도 이만 아궁이 불을 끄고 쉬러 가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시길. 따뜻하게 편안히 좋은 꿈 꾸셔요.